네, 여러분, 어느덧 6주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유아교육에서의 수업 유형별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여태까지 교수법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따라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굉장히 어땠어요? 좀 지루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안 작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1편부터 5편까지 다 숙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계획안의 중요성과 그리고 유치원 내에서의 어떤 일과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대충 그려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5편의 그 교수법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 교과별로, 즉 활동 유형별로, 그쵸? 뭐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 대집단 미술 활동, 활동 유형별로 조금씩 전개의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공식화시켜서 알려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유아교육에서의 활동 유형별, 각 교과별 교수학습법을 잘 숙지하고 나시면 아마도 각 유형별 어떻게 전개를 작성하셔야 할 것인지, 어떤 수업을 실천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한 감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 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요. 놀이중심 교수법 실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교사가 먼저 수업을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 놀이하는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놀이하시는 자세로 임할 것. 여러분들조차도 놀이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대감, 신남, 즐거움, 행복감. 그렇죠. 지금 이 원격 강의를 들으시는 심정은 어떠세요? 공부, 학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아. 짜증나. 지루해. 이런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본인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아마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그냥 뭐 하루 일과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진행이 되던지 아니면 약간은 자신 없는데 귀찮아 뭐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놀이 중심 교수법을 하시려면 교사가 먼저 신나게 논다라는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버리셔야 할까요? 네. 정해진 틀에 의한 수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수업 계획안 작성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대본식으로 작성했던 그 계획안을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놀이하는 자세로 기대감, 신남, 즐거움, 행복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자체를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 우리 반 애들하고 재밌고 신나게 오늘도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자 라는 자세로 일단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선생님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담감 때문이에요. 이것은 비단 어떤 우리의 직업적인 일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용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익숙치 않은 일과에 대한 숙제를 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 원인이 계획안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선생님들이라면 교육 경력이 없는 저경력 선생님이라면 대소집단 활동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 작성을 엄청 완벽하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수업 때 이거 이대로 그대로 해야지 라는 욕심을 절대 가지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 그 대신에 대소집단 활동, 내가 교수법 수업을 들었더니 활동 목표는 대략 이러해야 하고 도입 전개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일단 수업 유형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정도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대소집단 활동에 대한 이해 먼저 할 것. 자, 그 다음 경력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왜 경력 교사를 이 수업 시간에 다루냐 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이제 전공 과정이 끝난 후에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미 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력교사라면 기존에 지니고 있던 대소집단 활동 관련 자신의 교수법과 관련된 습관을 다 버릴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3년차 이상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차 이상만 돼도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이야기 나누기 수업을 하든 기타 다른 각종 대소집단 활동을 할 때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크게 그 습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를 그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을 본인이 이미 지니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습관은 최대한 다 버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따가 이야기 나누기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단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다입니다. 수다. 채팅. 하지만 이 수다, 채팅이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있는 것, 의미 없는 것이면 안 되겠죠.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교수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바로 정보 제공자이자 놀이 촉진자이자 놀이 확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아교육에서 수업 유형별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수업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소집단 활동입니다. 또한 이 대소집단 활동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 문학, 음악, 신체, 게임, 요리, 미술. 여기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러한 대소집단 활동에 놀이 요소를 한 스푼 첨가하시면 됩니다. 놀이 요소를 한 스푼 첨가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 요소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이 주도성, 그리고 풍부한 실물 자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실물 자료는 반드시 실물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필기를 하고 보니까 교수 자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교수 자료는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환경을 아이들의 능동적인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허용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교재 보면서 유형별로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먼저 쭉 이동해서 펴보시겠어요? 원래 오늘 수업은요. 앞부분이에요. 원래 오늘 수업은 3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1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체놀이 R게임 해서 대집단 게임을 제가 하나 실어놨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게임은 아니고요. 이 게임을 제가 연수에 갔다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연수에 갔다가 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정말 애들하고 하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본 그런 게임이에요. 자, 볼게요. 신체놀이 R게임. 일단 어떻게 성장하냐? R에서 병아리, 병아리가 닭, 닭에서 봉황 이렇게 성장합니다. 또한 각각의 동물들은 외치는 울음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몸짓이 있습니다. 일단 R은요. 알 이렇게 소리를 내요. 원격이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R은요. 알. 저음입니다. 저음.
병아리는 네, 다 잘 아시죠?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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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닭은요, 꼬끼요, 꼬끼요 이렇게 소리를 내고요. 봉황은 봉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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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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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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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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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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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 이렇게 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되겠죠. 라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 했으면 하나도 민망하지 않았을 텐데 전혀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니 참 민망합니다. 자, 아래 동작 볼게요. 아래 동작은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쪼그린 자세예요. 네, 손으로 머리를 감싸서 쪼그린 상태. 병아리 같은 경우는 오리 걸음 자세입니다. 네, 오리 걸음 자세. 닭은요. 손은 닭뼈를 모양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놓고 다리는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황은 아주 우아하게 양팔 날갯짓 하면서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에요. 이걸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예시로 제시하는 거고요. 실제로 아이들과 해보실 때는 네, 놀이로서 아이들하고 같이 동작을 정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가 신호가 들리면 옆에 또래와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처음엔 알이었다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한 단계 성장합니다. 알에서 병아리로, 병아리에서 닭으로, 닭에서 봉황으로. 단, 패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패배한 사람은 그냥 알에서 머물게 됩니다. 만약 병아리였다면, 네, 병아리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졌어요. 졌어요. 그럼 다시 알로 퇴보하기도 해요. 이 규칙 역시 아이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이 내용만 들으시고 떠오르시는 교육 계획안이 딱 있으시다면 선생님은 교육과정 전문가예요. 네. 자, 기존의 교육 계획안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주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봉황이라는 상상 속의 새를 주제로 잡았어요. 활동명은 봉황이 되었어요. 예요. 활동 유형은 대집단 신체 표현으로 잡았습니다. 활동 목표는 이렇게 한번 제가 기술해봤어요. 봉황이라는 우리나라 설화 속 새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 안다. 신체 기관을 활용하여 알, 닭, 병아리, 봉황 등을 요게 빠졌네요.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상 속 동물에 관심을 갖는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은 신체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음악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까 살짝 하모니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알은 저음, 닭은 병아리는 중저음, 그 다음 닭은 조금 높은 음, 그 다음 봉황은 아주 고음 이런 식으로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해서 음악적 요소를 보다 더 많이 첨가를 하고 교육 목표에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넣는다면 이 활동은 네, 음악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신체 표현으로 한번 다루어 봤고요. 이것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작성을 한다면 이런 형태를 기억은 하시되 이걸 그대로 쓰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변화된 놀이 계획안도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봉황 게임. 항상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질적 연구를 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오탑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으로 기술을 하십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상상 속 봉황이라는 새의 존재에 관심을 가진 창조반 친구들은 봉황의 기원 및 성장 과정에 대해 토의를 하였고 인터넷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닭이나 칠면조와 비슷한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알, 병아리, 닭, 봉황으로 성장하는 봉황의 날개짓을 상상하여 재미있는 게임을 계획하였고 게임 방법을 함께 선정하였다. 게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과 함께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노래를 부르다. 네, 요게 아이들과 정한 부분이겠죠.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노래를 부르다. 자, 이제부터 가위바위보! 라는 신호를 선생님이 해주면 놀이 촉진자죠. 진행자죠, 진행자. 옆에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한 단계 진화. 알이었다가 삐약삐약삐약 진 사람은 진화하지 못한다.
계속 되는 거죠. 게임 후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알이랑 병아리만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중간에 게임 방법을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변화된 놀이 계획안과 기존의 대지 소집단 활동 계획안을 같이 보셨는데 당연히 초임 선생님들은 보시면 변화된 놀이 계획안이 더 쉽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변화된 놀이 계획안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죠. 네, 일단 민주적인 방법으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놀이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하고요. 일단 이러한 게임을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함께 선정할 수 있게끔 선생님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계획안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조금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다지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었던 전개 작성을 오늘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각 교과별로 활동 순서가 곧 도입 전개 마무리에 전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신체 표현 같은 경우는요. 저희 방금 전에 했던 대십단 게임 활동을 창의적 신체 표현으로 조금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은요. 저희 교재의 창의적 신체 표현 유형별 대소집단 활동의 활동 순서와 같습니다. 동기유발, 신체 표현할 대상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소품과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역할 정하기, 약속 정하기, 신체 표현하기, 신체 표현에 대한 평가하기. 어떠세요? 여기서 도입, 전개, 마무리를 구분해 본다면 도입은 동기, 유발이겠죠. 마무리는 신체 표현 활동에 대한 평가하기겠죠. 그럼 나머지 신체 표현할 대상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부터 신체 표현하기까지는 전부 다 전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전개 1, 신체 표현할 대상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전개 2, 소품과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전개 3, 역할을 정해본다. 4, 약속을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한다. 5, 신체 표현을 해본다. 그리고 신체 표현을 해본다 밑에 T, 필요한 발문 들어갈 거고 활동 방법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뭐로 진화한다, 노래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 이런 형태로 어떤 실제적인 활동의 방법이 신체 표현하기라는 이 전개의 하단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수법 교재에는요. 혹은 각 교과별 전공 서적에는요. 유아 언어교육, 유아 수학교육, 유아 과학교육, 이야기 나누기 관련된 각종 교재들은 전부 다 주어가 교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활동 계획 안에 녹이시려면 주어를 유아로 바꾸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이거죠.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시냐 하면 교재는 제가 색깔피를 안 해놔서 너무 죄송해요. 54페이지 펴시면 창의적 신체 표현에서 동기 유발하기의 주어는 누구예요? 동기 유발하기. 교사잖아요. 하지만 활동계획 안에 주어는 누가 돼야 돼요? 유아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은 동기 유발하기라기보다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자료 1, 즉 도입 자료가 되겠죠. 동기 유발을 할 만한 어떤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전개 1, 활동자료 2를 보며 표현할 대상의 특징, 분위기, 생김새, 움직임 요소, 속도, 시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주어 다 어때요? 유아죠. 신체 표현할 대상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근데 요게 가끔가다 다른 교재 알아본다, 알아보기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활동 방법의 기술 문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죠. 알아본다. 이걸 아이들이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알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 나눈다 혹은 토의한다 등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품과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이건 좀 쉽네요. 그쵸? 소품과 배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토의한다. 역할 정하기, 역할을 선정한다. 약속 정하기,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신체 표현하기, 전개 1에서 발견한 특징을 중심으로 음악에 맞추어 표현해 본다.
조금 바꿨어요. 네. 그리고 신체 표현 활동에 대한 평가하기.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시는 신체 표현 활동 하나를 봤지만 각각의 대소집단 나누기 유형이 있죠. 이야기 나누기, 문학 활동, 미술 활동, 음악 활동 등등 각각의 어떤 활동 유형별 네,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쵸? 활동 순서가. 이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도입, 전개, 마무리의 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쾌하게 좀 이렇게 설명이 잘 와닿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제가 정말 되게 나름 꿀팁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 들어가 볼 건데, 오늘 이야기 나누기 먼저 하고 일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자, 이야기 나누기의 교육적 가치는 좀 볼게요. 자, 사실상 이야기 나누기라는 수업 자체가 그냥 이야기 나누기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미술, 음악, 문학 등등 모든 수업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소집단 활동이 바로 이야기 나누기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필기 잠깐 할게요. 이야기 나누기 옆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치시고요. 제목이죠. 그쵸? 펴시고 모든 일과에서 발생. 심지어 선생님들의 잔소리조차도 이야기 나누기로 네,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죠. 막 뛰는 아이들에게 얘 복도에서 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아 복도에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야기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일과에서 이야기 나누기는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에서 발생. 예를 들면 네, 각종 대소집단 활동 좀 안 보이시니까 다시 좀 적을게요, 여러분. 자, 각종 대소집단 활동, 그리고 전이 활동, 점심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뭘까? 이것도 뭐예요? 이야기 나누기거든요. 그쵸? 골고루 먹는 어떤 식습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전부, 그쵸? 그리고 일과 계획 및 평가, 등하원 지도, 뭐 주말 지낸 이야기, 뿐만 아니죠. 기본 생활 습관, 안전교육. 이 모든 것들에 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야기 나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기만 잘하는 선생님, 네, 수업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현장에서 안타까운 점, 명칭은 이야기 나누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이야기 하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전달이 아닌 진정한 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야기 하기가 아니라 이야기 나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교사 발언 60, 아이들 발언 40, 이 정도만 돼도 사실 훌륭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네, 그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지양하라고 해요. 어떻게? 네, 교사 20, 유아 80으로 비중을 낮춰가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나누기가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인 이유가 또 있죠. 선생님이 네,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라포 형성의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재미있게 잘 운영하는 선생님 반 애들은요. 나 유치원 또 가고 싶어. 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언어 전달 집에 가서 잘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비 효과처럼 뭐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까요?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평가도 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욕심이 생기시지 않나요? 이야기 나누기를 잘하고 싶다는.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발문이 유아교육 활동 유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육적 가치 부분. 지도 절차 볼게요. 지도 절차. 첫째, 동기유발하기. 동기유발하기. 자, 동기유발하기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경험의 위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동기유발하기에서 셋째 줄 보시면 첫째, 활동 내용과 관련 있는 교사나 유아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어 유아가 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 지낸 이야기 같은 경우 어떻죠? 주말 지낸 이야기. 자, 이제부터 오늘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얘들아, 선생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래? 선생님은 지난주에 선생님네 아기를 데리고 집 앞에 공원을 산책했어. 미세먼지도 없었고 선생님이 있잖아요. 유모차를 새로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개인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생활 주제가 기계와 도구야. 그러면 유모차 아주 잘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기유발 단계에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자, 그 다음 둘째, 활동 내용이나 목표와 관련된 노래를 들려주거나 감상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셋째, 목표와 관련 있는 학습 내용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동기유발 단계에서 이미 자극적인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특히 그 왜 미디어,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를 동기유발 자료로 좀 쓰는 것은 좀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멀티미디어 관련 내용 할 때 좀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각을 이용하여 구체물을 직접 느껴보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좋아하고 초보자도 쉽게 주의 집중이 가능한 것이 바로 넷째입니다. 넷째. 감각을 이용하여 구체물을 직접 느껴보는 활동. 그래서 왜 우리 뭐 궁금이 상자라든지 뭐 이렇게 작은 박스에다가 까만 천으로 가려놓고 무엇일까 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장치가 바로 아이들의 동기유발 자료로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개 단계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활동에 대한 안내 들어가야 하고 유아들이 경험한 내용부터 복잡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가 굳이 그 본활동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이런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그 교재를 좀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페이지 전개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야기 나누기는요.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첫째, 교사는 활동 내용을 안내할 때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계획하여야 된다. 그래서 유아들이 경험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사는 활동 안내 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해야겠죠. 셋째, 교사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교수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다 뻔한 얘기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다루셨을 겁니다. 넷째, 교사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연령별로 차별화하여 안내하거나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지식의 종류에 따라 이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드디어 이 슬라이드를 보겠네요. 이게 슬라이드가 한번 넘어가면 이전 페이지로 이렇게 다시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넘겨버려서 이 화면을 미리 여러분께 틀어놨는데요. 33페이지 보시면 물리적 지식과 논리수학적 지식,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리적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간색이라는 거죠. 논리수학적 지식은 이러한 물리적 지식들이 축적되어 추론을 통해 가능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사과는 과일의 일종이다. 뭐 범주화, 맥락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식은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언어가 있겠죠. 또한 사과로 예시를 들면 이것을 사과라고 부른다. 다른 명칭으로는 부사라는 것도 있다. 영어로는 apple이라고 한다라는 것들이 사회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종종 선생님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물리적 지식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의 개별,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거죠. 수업 시간에 배라는 과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들아 이 배는 사과하고 비슷해. 사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들은 사과에 대해 이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알겠죠. 하지만 사과를 몰라요. 그러면 전혀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다른 예시. 무단횡단을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무단횡단은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거야.
아이들은 무단횡단에 대해서 선생님의 구두 설명을 듣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된다는 사회적 지식을 모를 경우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수업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 네, 동음 이의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물리적 지식부터 논리수학적 지식 그리고 사회적 지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7세 정도 되면 적절히 이 세 가지 지식을 다 섞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4, 5세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만 나이랑 헷갈렸네요. 3, 4세가 아니고 5, 6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지식보다는 물리적 지식과 논리수학적 지식의 비중을 높이셔야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무단횡단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으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보셔야 하고 이 설명의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째, 교사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전개되는 활동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교사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전개되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발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네, 발문이 제일 중요하죠.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 좀 밑줄 칠게요. 33페이지의 일곱째에 좋은 수업을 위한 발문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목표에 부합하는 발문. 네, 그래서 여러분, 교육 목표 중요한 거예요. 목표 진술 중요한 겁니다. 둘째, 수업 과정에 따라 발문의 내용 수준이 발전하도록 발문. 셋째, 유아들이 알고 있고 유아들이 경험한 내용부터 발문. 넷째, 발문은 수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구체적으로 발문입니다. 네, 발문의 특징. 좋은 수업을 위한 발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사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유아가 그 활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서 놀이성을 많이 첨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의 활동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스무고개 방식을 택한다든지 혹은 꼭 교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 나누기 주제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또래들 간에 퀴즈를 내보게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략이요. 수업 전략. 아홉 번째, 엄청 많죠. 아홉 번째, 교사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때 유아의 새로운 지식이 확장되도록 한다. 아이고, 또 넘어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게 책을 넘기면서 손이 닿아가지고요. 그리고 열째, 마지막으로 교사는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이 계획한 활동이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입니다. 방금 전에 저처럼 슬라이드가 전환이 돼버렸죠. 빨리 일부를 마치라는. 네. 자, 그래서 유아의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동일한 단위 활동 내에서도 여러 유형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 둘째, 교사는 유아의 생각과 의견을 상호 교류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해결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교사는 유아들에게 직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한다. 자, 적절한 피드백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발문한 뒤, 세 번째 줄이에요. 충분히 사고한 후 반응하도록 한다. 유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으로 첫째, 교사는 유아에게 눈을 맞춰줌으로써 말하는 사람과 내용에 집중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는 유아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으로 얼굴 표정,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셋째, 유아에게 발문한 후 시간적 여유를 주어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반응이 교사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나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유아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도록 한다. 자, 이게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되게 허용적으로 많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자라서인지 의견들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역시나 기본생활 습관입니다. 이야기 나누기 할 때 지켜야 할 약속들, 꼭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 미리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3월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1년 내내 이야기 나누기 활동 전개가 원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 문학 활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